와이트사이드 그룹에서 어떻게 논문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조지 와이트사이드 교수님이 Advanced Material의 2004년도에 논문의 형태로 내신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논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scientific paper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하십니다. A paper is an organized description of hypotheses, data, and conclusions intended to instruct the reader 라고 되어 있죠. 즉 독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테스트하는 데이터,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이루어진 문서라는 거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우리 연구의 목적은 결국에는 논문을 쓰는 거죠. 좁게. 적어도 대학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게 나중에 특허를 내고 또 산업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연구 그룹에 있어서 좁게 보면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졸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시티스를 쓰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흥미롭지만 퍼블리시 되지 않은 건 결국 존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냥 데이터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Your objective is not to collect data. 그 목적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목적은 논문을 쓰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쓴다는 건 아까 논문의 정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논문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하이파테시스를 만들고 하이파테시스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결론을 얻어내는 그 결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논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는 것 어떤 아카이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문이라는 것 자체도 그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그 연구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조 로드맵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이 저자가 제안을 하지만 논문이라는 게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결론이 다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가 진행될 때 아니면 심지어는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느 정도 논문을 작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논문을 작성을 해보면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 그 최종 목표물인 이 페이퍼의 목적과 그 형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연구를 진행하고 오가나이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안하는 거는 페이퍼의 아웃라인을 잘 만들어야 그 연구의 플랜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 이 플랜과 아웃라인을 계속해서 쓰고 또 쓰고 계속 리바이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는 실체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플랜만 세우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도 쌓이고 여러 가지 결론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아웃라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한 연구에 대한 과정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다시 요약하고 다시 리포뮬레이트하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뭐보다 효율적이냐? 보통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죠. 데이터 모으고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이제 오가나이즈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위에서 아웃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논문을 쓰고 논문을 쓴 다음에 나중에 세미나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연구를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웃라인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논문을 쓸 때 이 아웃라인으로부터 출발해서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웃라인이 잘 돼 있어야 논문이 잘 되겠죠. 그러면 이 아웃라인이라는 게 뭐냐? 아웃라인은 데이터에 기반한 그것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논문에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지, 논문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written plan, 그러니까 적어서 써놓은 게 아웃라인이라는 거죠. 강조하는 게 그냥 아웃라인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내가 나중에 결국 적어야 될 말들의 아웃라인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그 과정들과 그 결론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했던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오가나이즈 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 아웃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아웃라인 자체는 앞에서 말했지만 어떤 텍스트를 어떤 거래 형태로 텍스트를 적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웃라인, 어떤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오가나이즈 할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텍스트를 적어야 될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죠. 영어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그냥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학생과 교수 사이 아웃라인에 대해서 어그리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텍스트를 적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웃라인만 뼈대만 잘 잡혀 있으면 나중에 논문 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아웃라인 자체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동의가 안 된 아웃라인에 대해서 뭐 어떤 텍스트를 쓰든지 나중에 결국에는 유슬레스 하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죠. 즉 시간 낭비가 될 뿐이다. 실제로 논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많은 시간은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죠. 하지만 여기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생각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애널라이즈 하는지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강조하냐면 실제로 텍스트를 쓰기 전에 아웃라인을 여러 차례
리바이즈해서 아웃라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쓰기 시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해주죠. 어떤 풀 텍스트 자체를 여러 번 사이클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느리겠죠. 근데 뼈대가 되는 아웃라인 자체는 훨씬 더 짧은 어떤 개조식으로 돼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먼저 그것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텍스트로 보내는 거는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은 자기가 쓰는 모든 라이팅, 이 페이퍼뿐만 아니라 보고서, 그리고 프로포절, 그 다음에 세미나 발표를 하기 위한 그 발표 자료들, 이 모든 거를 아웃라인으로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도 그 아웃라인을 얼마나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쳐 주고 싶다. 학생들이 그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자기 그룹에서는 계속 이것을 강조해서 썼을 것이고, 사실 이 논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 그룹 안에서 이미 문서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거를 이 저널에서 요청을 해서 논문 형태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웃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아웃라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제 그런 실질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클래시컬 어프로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어프로치는 뭐냐? 그거는 그냥 백지에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종이에 적지 않고 그 하얀 스크린에 타이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요한 생각들, 그 논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모든 생각들, 마치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일단 하나씩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적는 데 있어서 이제 클루가 뭐냐면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그리고 이 일의 의미가 뭐냐? 내가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테스트할 때 사용한 그 가정들, 하이포테시스가 뭐냐? 그리고 실제로 그 가정들 중에 내가 실제로 실험 데이터로부터 테스트한 가정은 뭐냐? 거기서 나온 결과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서는 새로운 컴파운드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컴파운드의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어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더 이 그룹의 스페시픽한 퀘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어떠한 측정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컴파운드를 사용했고, 그것들의 특성들은 뭐냐? 물론 이런 퀘션들은 당연히 각자의 연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이미 필요한 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스킨 같은 거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아직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아웃라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웃라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이저 아이디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하이포테시스들을 다 적어봐라. 적어보고 그 중에서 the best combinations, hypotheses, objectives, and data.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가장 좋은 조합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연구 시작할 때의 어떤 목표랑 논문을 쓰고 나서 그게 끝났을 때 논문을 쓸 때의 목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면 뭐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뭘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이미 아웃라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가 끝나고 나중에 다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much of good science is opportunistic and revisionist. 즉 좋은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언제든지 더 좋은 걸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위와 같이 모든 퀘션들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뭔가를 막 적었겠죠. 굉장히 많이 적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지금까지 적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오가나이즈해서 적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세 가지의 파트로 적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가 뭐냐면은 결국 첫 번째는 introduction, 두 번째는 results and discussion, 세 번째는 conclusions. 이게 결국에 나중에 논문의 파트를 이루는 거죠.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이건 아직 논문이 아니고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 introduction에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했냐, 이 일을 한 동기가 뭐고 여기에 사용한 가설들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results and discussion에서는 results가 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서는 이제 컴파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컴파운드가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를 특성을 측정했느냐, 그리고 뭐를 측정했느냐, 뭐 그런 거겠죠. 이거는 실험실마다 연구실마다 하는 필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여하튼 그 결과와 이 부분들이 디스커션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conclusions.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를 뜻하느냐, 그래서 뭐를 배웠고 어떠한 가설들이 테스트가 됐느냐, 그리고 증명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이 결국 어떤 의미냐, why does it make a difference? 그게 어떤 지금까지 해온 거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논문을 쓸 때 컨클루전을 이렇게 길게 쓰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컨클루전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리설트 앤 디스커션 일부러 나중에 흡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아웃라인을 좀 큰 스케일로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섹션, 인트로덕션, 리설트 앤 디스커션, 리설트 앤 디스커션, 컨클루전은 컨클루전에서 이 섹션에서
그거를 좀 더 파이너한 스케일로 좀 더 잘게 쪼개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스텝에서는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잘 오가나이즈 할 거냐, 그것에 집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림, 그 다음 테이블, 그 다음 스킨들을 만들고, 이것들의 목적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명료하고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텝에서는 실제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피규어랑 테이블이랑 스킨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림 하나를 스케치하는데 그거를 5 to 10 times in different ways, 그러니까 5번, 10번 다르게 그려본다는 거예요. 같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클리어한지, 어떤 게 제일 이쁘게 보이는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그냥 하나 그리죠, 하나. 근데 이 교수님은 5개에서 10번을 그려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순서에 맞게.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뭐 다 모은 게 네가 만족이 되면 그거를 나한테 달라. 그 얘기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하이파테시스가 아직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거고, 뭐 그렇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라. 어떤 데이터들이 미싱돼 있고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표시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모든 연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이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나중에 저자가 말하는 거는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수님이 아웃라인을 받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과 어떤 식으로 바꿔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학생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바꾸고 다시 교수님한테 드리고 교수님은 다시 또 주고, 이 과정들을 4 to 5 iterations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면 often with additional experiments, 이 과정에서 당연히 데이터를 더 채우고 하는 과정에서 더 실험을 하겠죠. 그 실험을 좀 더 해서 또 아웃라인이 바뀌면서 다시 교수님한테 드리고 교수님이 다시 또 거기에 자기 의견과 어떤 게 변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걸 의견을 드려서 학생한테 주면 또 학생이 또 그걸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해서 결국에는 실제로 그 실험을 진행한 학생과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어떤 아웃라인에 대해서 어그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했죠. 이게 어그리가 되면 그 다음에 텍스트로 만들어서 논문 만드는 건 쉽다. 물론 뭐 우리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웃라인에 대해서 서로 어그리하지 않으면 텍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다 어그리할 정도가 되면 이미 데이터는 이미 거의 완성된 폼이 아니겠느냐. 그림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이게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라이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뉴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도 줄이고 학생의 시간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as early as possible, as early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이러한 아웃라인을 서로 교환해서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 서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탈릭으로 적어놨죠.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적기 전에 데이터 다 모은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직 모아지기 전에 이미 아웃라인을 쓰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모아지고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베이직 스트럭처를 알고 나면, 그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노력과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직 스트럭처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바로 아웃라인이죠. 아웃라인. 그리고 여기서는 아웃라인을 쓸 때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결국 아웃라인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써야 될 매뉴스크립트, 논문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다 담고 있겠죠. 첫 번째는 타이틀, 두 번째는 저자, 세 번째는 초록. 그래서 여기 보면 Do not write an abstract that can be done when the paper is complet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부분은 초록은 통상 논문이 거의 다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작성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이 abstract도 이 단계에서 써봐라. 왜냐하면 사실은 이 abstract라는 게 논문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이 abstract가 아웃라인의 또 다른 아웃라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abstract도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분은 어차피 나중에 적으면 되니까 지금 적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인데, 아까 아웃라인 할 때는 어떤 텍스트를 적을 필요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인트로덕션의 first paragraph 아니면 한두 패러그래프는 should be written out completely, 즉 완벽한 문장 형태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인트로덕션. 특히 시작하는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일을 왜 했냐, 그 다음에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이미 어떤 일을 했냐, 왜 어떻게 했냐,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이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들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어떠한 전략들을 우리가 사용했는지를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마지막에 이미 썸머리 컨클루전을 써주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많이 하죠. 이 논문에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말을 그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이게 적어주라는 거예요. 인트로덕션 말미에. 그 다음에는 results and discussion이죠.
여기 리서치 앤 디스커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교수님의 연구 그룹에 좀 국한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연구실이나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떠한 연구 토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여하튼 여기서 아웃라인에서는 텍스트를 많이 적지 말고 하지만 데이터가 어디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적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섹션 헤딩을 적고 어떤 그림, 그 다음에 캡션을 적고 이게. 그 다음 6번째는 conclusions죠. 그래서 아웃라인에서는 아직 이게 논문 형태가 아니에요. 아웃라인에서는 그 논문의 conclusion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 list of short phrases and sentence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조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리절트 섹션에서 말했던 거를 다시 여기 반복하지는 마라. 물론 이제 그거를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되면 다시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통 conclusion 쓸 때 어떻게 쓰죠? 그냥 리절트 섹션을 요약하죠. conclusion이라기보다는 썸머리를 가깝게 쓰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conclusion 섹션이 썸머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clusion 섹션에서는 뭔가 더 높은 레벨의 분석과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experimental인데 일반적으로 아주 예전에는 experimental이 research and discussion과 그 위에 introduction 사이에 나오죠. 근데 최근에는 experimental 뒤쪽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이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결국에 이제 자기가 했던 말들을 이제 썸머리를 해보면 뭐냐면은 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최대한 빨리 맨스크립트에 아웃라인을 적기 시작해라.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잡을 때는 어떤 텍스트 위주로 하지 말고 테이블, 식, 그림, 스킨 위주로 아웃라인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웃라인을 잡을 때 중요도 순으로 잡아야지 자기가 실험한 순서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페이퍼는 일기가 아니거든요. 다이어리가 아니잖아요. 다이어리는 쓰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공급자 위주고 페이퍼는 독자들 위주죠. 그러니까 수요자 위주로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실험한 순서대로 결과를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과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체, 그 결과가 뭐냐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문을 짧게 쓰면 짧게 쓸수록 좋겠죠. 긴 거보다. 독자들이 시간도 줄이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주요 포인트는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논문의 전신이 되는 아웃라인을 먼저 잘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웃라인은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데이터가 다 모아진 다음에 데이터가 다 분석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이미 아웃라인을 잡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교수님이 생각하는 논문 쓸 때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구하는 스타일은 첫 번째, 명사를 형용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TP formation. 그러면 ATP가 명사인데 formation을 꾸미는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됐다는 거죠. 여기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간명하게 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formation of ATP라고 적어라.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무조건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거다. 그 다음에 reaction product도 product of the reaction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word this must always be followed by a noun so that its reference is explicit. 그러니까 this라고 바로 하면 이 this가 앞에서 뭐 어떤 this를 말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this is a fast reaction 이렇게 쓰지 말고 this reaction is fast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this leads us to conclude 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this observation leads us to conclude 라고 뭐를 뜻하는지를 명확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실험 결과를 말할 때는 그냥 항상 과거형을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addition of water gives product 이렇게 현재형을 사용하지 말고 addition of water gave product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능동태로 사용을 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 was observed that the solution turned red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the solution turned red 이렇게 그냥 적든지 이 부분을 빼도 되는 거죠. 아니면 it was observed가 아니라 그냥 we observed that the solution turned red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complete all comparisons 비교를 할 때는 완벽하게 뭐와 뭐를 비교하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yield was higher using bromine 그러니까 브로민을 사용했을 때 yiel드가 높았다. 뭐에 비해서 높았냐 이거를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the yield was higher using bromine than chlorine 그러니까 클로린 사용할 때보다 브로민이 높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타겟 저널이 정해졌으면 그 타겟 저널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죠. 그 스타일에 맞게 오가나이제이션을 해라.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그룹마다 기존 선배들이 혹은 자기가 예전에 완성한 그런 논문들이 있겠죠. 그런 맨스크립이 있겠죠. 그걸 보면 된다. 그리고 the ACS Handbook for Authors라는 걸 보면 레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적어야 되는지 잘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미국 저널 기준입니다.
레퍼런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은 논문을 최대한 빨리 쓰기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나중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예요. 즉 레퍼런스 정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기존에 이 일과 관련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로직을 사용했는지 뭐가 틀렸고 뭐가 맞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